이쪽쯤에 가면은 남산이 있고 그 위에 봉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시대에 조선 왕실이 만들어 놓은 궁궐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경복궁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복궁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면 나오는데 임진왜란 때 장혜원이 불타면서 경복궁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일본이 와서 일본이 침공을 하면서 불태운 게 아니라 조선의 백성들이 불태웠어요. 왜냐하면 선조가 저 숙정문 쪽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그래서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중건을 한 게 뭐냐면은 대원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처음에는 당백전이라는 긴축 화폐 정도 되겠다. 그 정도의 화폐를 발행을 해버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사대문을 출입하는데 문세를 받아요. 황당하죠. 황당해. 한양을 들어가려면 그 전에는 장사치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다른 용무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드나거리던 사대문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돈을 받게 됩니다. 나라의 살림살이가 바닥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왜 지으려고 했냐면 경복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법궁이라고 해요. 법궁. 조선의 정통성이 있는 궁궐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법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조선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럼 나머지 궁궐들은 무엇이냐? 그 옆에 있는 진경궁이랄지 덕수궁이랄지 기타 다른 경희궁이랄지 이런 궁들은 어떤 궁들이냐면 왕이 가서 잠시 쉬는 공간이에요. 이궁, 옮길 이자인데 그래서 이 궁궐이 있습니다. 뜻은 어디에서부터 유래하느냐면 이미 술이 취하고 입이 덕에 배부르니 군자 많으면 그대로 큰 복을 누리라라는 유교 경전 저기가 서경입니다. 서경에서 나와서 크게 복을 빈다라는 뜻에서 유래를 한 게 경복궁입니다. 정종 때는 개경으로 천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왕자의 날 자기 동생들 죽고 하는 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근데 왕자의 날 딛고서 왕이 된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에요. 이방원. 그래서 판도를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정통성 있는 정궁이자 법궁입니다. 근데 1592년도 전란 때 백성들을 버리고 왕이 도망가니까 결국은 노비문서 불태운다고 장애원 문서 태우다가 다 소실됩니다. 1867년 대원무 때 궁궐입니다. 궁궐 왼쪽으로는 종묘가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왕실의 위패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사직, 종묘 사직.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종묘 사직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궁궐과 창덕궁이라는 게 있는데 태조는 한양을 수도로 정하고 경복궁을 창건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 1차가 있고 2차가 있었죠. 그래서 1차 때는 이복 동생을 죽였고 2차 때는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복 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지는 않는데 대신 박보는 죽이죠. 권력 상쟁이 어쨌든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정종이 일시적으로 천도를 했다가 태종 1404년도 태종 4년에 다시 재천도를 합니다. 수도는 한양이 되어야 한다. 어느 시대 수도가 아니니까 나라 이름도 바꾸고 새로 했으니까. 그래서 완성을 시켰는데 경복궁이 있는데 왜 창덕궁을 완성을 시켰느냐? 이걸 보면은 태종의 꿈과 정도전의 꿈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태종의 꿈은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정치를 주도해야 돼요. 정도전의 꿈은 똑똑한 신하가 나와서 똑똑한 재상이 나와서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경복궁이다라고 해요. 거기서는 왕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근정전에서 항상 사물을 봐야 되고 물론 뒤에 가면 뭐 교태전도 있고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근데 창덕궁은 뭐냐면 숨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세조 때 일단 확장을 크게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창경군도 소실됐는데 제일로 먼저 해군이 아니라 광해군입니다. 가장 먼저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찾는 데마다 태종은 막 도망가요. 사냥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똑똑한 인물이기도 했죠. 언론을 저기해버리고 의정부라는 여러 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위협을 이을 수 있는 세종이라는 뛰어난 군주를 만든 아버지죠. 왕으로서도 뛰어났지만 자기 후계자를.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복구했고 대부분 소실되었다가 다시 복구가 됩니다. 2003년에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한 번도 못 가봤어. 여기는 비원이라고 조선시대 왕실의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간대요. 시간 정해가지고 안내하는 것에 따라서. 나머지는 온라인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게 조선시대 지방관과 전에 지난번에 이제 그 인터넷 저기에 강좌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려시대의 향리는 지방의 지배층이었습니다. 수령이 파견되지 않는 곳에서 수령의 역할을 대신했어요. 근데 조선시대 향리는 그야말로 지방에 파견된 중앙의 지방과 수령을 중앙에서 파견을 했는데 그 수령을 보좌하는 사람. 자, 왕을 대신해서 관찰사라는 직책이 있어요. 감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지방의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감사 자리 중에 팔도의 감사가 이제 파견되었겠죠.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었으니까 제일로 좋은 감사는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의 감사가 제일로 좋을까? 관찰사가. 평안감사. 평양에 저기가 있는. 그래서 속담이 나오는 게 왜 그런 속담이 나왔겠어요? 평안감사는 저 싫으면 평안감사도 안 한다. 근데 거기가 뭐 다 똑같은 풍계는 똑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경기감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산이 큰 거예요. 물산이 서울하고도 가까워. 그 다음에 좋은 데가 전라감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농업국가예요. 굉장히 좋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단은 자기 밑에 있는 주현에 있는 수령들, 지방 수령들에 대해서 감찰을 합니다. 또 하나는 도 전체에 저기를 하게 돼요. 행정을 관할을 해요. 거기에다가 재판도 합니다. 물론 지방에서도 재판을 하긴 하는데 이게 가명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원에서는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죄가 어떻게 되고 기소를 하고 재판까지 해요. 근데 그 사람을 처형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관찰사예요. 가명에서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1864년도에 김계란 같은 경우는 어디로 끌려가냐면 전주 가명으로 끌려가요. 전라 가명, 전주에 그곳에서 처형돼요. 대신 거기에 가장 3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김계남, 손아중 그리고 전봉준 장군인데 김계남이나 손아중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 처리를 해버리는데 저기는 전봉준 장군은 워낙에 이제 저기에서 한양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이 결정되게 되죠. 그 다음에 수령은 물론 도병마사가 있기는 한데 도병마사를 뛰어넘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병농 일치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까지 하게 돼요. 그럼 그 밑에서 업무를 보는 감찰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이 수령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암행어사 갈 때 서울에서 자기를 따라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군대를 동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반역 사건을 조사하러 암행어사가 간다라고 할 때는 가명에 들려서 마패를 보여주고 군대를 동원을 합니다. 어쨌든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일단 세금 걷습니다. 징세. 그
다음에 행정, 고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행정을 봅니다. 그 다음에 사법도 해요. 군사권도 있어요. 관찰사보다는 범위가 확 줄죠. 관찰사는, 그리고 조선시대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남북이죠. 남북이잖아. 전남, 전북이잖아.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남북으로 나누지 않고, 그거는 1913년인가 12년인가에 지방제도가 개편되면서 그때부터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좌와 우로 나누었어요. 전라도가 좌도가 있고 우도가 있어요. 저기 서남 서쪽 지방하고 동쪽 지방, 대개는 이제 지리산하고 섬진강을 가지고 그로 해서 좌우로 나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생활권이라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이순신 장군은 좌수영 우수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좌수영은 어디에 있었어? 그러면 여수. 우수영은 한양에서 봤을 때 오른쪽. 해남.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좌수사였어요. 그리고 우수사는 이역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3도의 수군을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3군 수군 통제사가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을 완성한 다음에 군사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고려 시대에는 무신들의 권한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제도적으로는 공민왕 때 과거가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강한, 물론 이제 무신난 이후에는 권력을 잡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조선시대도 기본적으로는 문벌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좌수사 우수사만 하다가 끝이 나느냐, 전쟁이 안 일어나면 이순신 장군도 뭘 해야 되느냐면 고을의 수령이 돼요. 그래서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은 뭘까? 한산대첩 아니야. 한산대첩은 우리나라 역사의 3대 대첩이고, 살수하고 귀주대첩하고 한산대첩은 3대 대첩이에요. 우리나라의 3대 대첩. 임진왜란 때 행주. 명랑 아니야. 행주. 명랑 들어갔다. 명랑. 하나 더. 행주하고 명랑 나왔어요. 살수는 을지문동이고 고구려야. 임진왜란. 이런 거 나중에 시험 문제 꼭 내볼까 싶어요. 다 쓰라고. 둘 중에 하나 내라고 하면 돼요. 임진왜란 3대 대첩 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3대 대첩. 그죠? 그거는 사지선다으로 안 될 거예요. 그냥 낼 거예요. 오지선다으로 내도 되지. 하나는 뭐냐면 진주 1차 진주 대첩이에요. 김시민이라는 진주 목사가 성민들을, 목사예요. 진주 목이 있었고 진주 목사 고을의 수령인데, 그 양반은 문신이 아니라 무신 출신이에요. 무과 급제자예요. 이순신 장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군에 맞서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여기 이마에 총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양반도 시효가 똑같아요. 이순신 장군하고 충무고 김시민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문무과에 다 급제한 사람들, 물론 이제 문신들이 많이 가고 무신들은 상대적으로 좌수사나 아니면 저기 만호나 뭐 그렇게 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수령의 역할도 같이 해요. 군사법 있습니다. 자, 한 번만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적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난 잘 모르겠어. 수령이 해야 될 7가지 수령 7사라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농잠상이에요. 성 번성하다 할 때 성자. 농잠성이에요. 여기서 농은 농사를 말하는 거고 잠은 뇌고 지키는 거예요. 옷의 원료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사나 잠업을 성하게 한다. 번창케 한다. 왜 그래야 돼요? 농업국가 때문에. 이게 잘 되어야지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호구즉이에요. 호구는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최소 단위예요. 1가구라는 뜻이에요. 1가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1가구를 증자는 늘리다라는 뜻이에요. 인구가 증가돼야지. 지금같이 인구가 떨어지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증가해야지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거둘 수 있는 세금, 징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 흥이에요. 흥하다 할 때. 학교,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학교를?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서울에 성균관이 있듯이 지방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 수령이 왔을 때 자기가 부임하고 제일로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향교예요. 성균관도 6.25의 성현들을 공자, 맹자, 나중엔 태계, 이항 이런 사람들도 다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기능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국가의 인재를 양성해요. 향교도 성균관과 똑같습니다. 구조도 똑같고 그래서 그곳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뭐 각종 이러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들을 진흥시켜야 돼요. 군정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기라든지 성곽이라든지 이런 걸 잘 닦아놔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 들어야죠. 그렇죠? 군대를 훈련시킨다는 지금. 그 다음에 부역균이에요. 부역은 어떤 이 부라고 하는 건 세금을 말하는 거고 역은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세금을 대신해서. 군역을 대신해서 요역을 하는 거. 성곽수리라든지 궁궐수리라든지 광급공사에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걸 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그러한 노동력을 부과하는 것은 균등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는 차등해서 하면 안 된다. 평등하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송간입니다. 이건 뭐냐면 송사, 오늘날로 치면 민사재판. 민사재판에서 굉장히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균자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사송간. 그 다음에 간할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간할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동네 형님들. 적폭. 우리 요즘으로 치면 적폭 그 정도 되겠죠. 식자는 휴식할 때 식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기세 등등하게 다니게 되면 백성들이 농사를 짓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치안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에서 수령해야 될 7가지 농업을 장려해야 되고 인구를 증가시켜야 되고 학교를 발전시켜야 되고 전쟁에 대비해야 되고 세금이나 역을 균등하게 내려야 되고 송사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동네 겉달들을 쉬게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지. 이게 왜 중요하냐? 경국대전에 이게 수령이 해야 될 7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성종 때 만들어지는 경국대전.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수령의 인사국가에 반영이 되죠. 그 다음에 상피제는 자기 고향이죠. 자기 고향에 부임시키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집안 사람들이 다 엉겨 붙어가지고 자가 누구 집 아들이라며 하는 순간에 공평하지 못한 송사가 나오고 역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고향을 피하는 걸 상피제라고 하고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5품 이하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평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위에 5품 이하 당상관들에 대해서는 이제 3사에서 탄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관리들은 과거라는 제도를 거칩니다.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하고 차이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자주 이야기했는데 고려시대에는 음서제도가 상대적으로 별로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음서를 통해서 가문의 백을 통해서 출세하거나 벼슬을 높여가거나 직위를 높여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명의정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성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안에서 과거 급제자가 나오지 않게 되면 거기는 행세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자 살자 과거에 가는데 이 단계가 최종적으로 과거에 합격한다 라고 하면은 총 몇 번 시험 봐야 하냐면 9번 봐야 돼요. 그래서 28명. 그것도 식년시라고 해가지고 3년마다 한 번씩밖에 안 뽑아요. 이제 간혹 가다가 원자가 탄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기분 좋아서 바로 과거 본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경국대전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냐면 소과가 있고 그런 다음에 15살 이전에 이 소과에 합격한 사람들은 성균관에 입교를 해요. 그래서 세자를 교육할 때 보면은 세자가 자기 시가문에서 선생을 불러다가 독선생을 불러다가 성균관에 입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세자를 훈련시킬 교육을 시킬 때에는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굉장히 빡세요. 세자 교육. 왜냐하면 나중에 왕이 돼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과를 거치게 되면은 일단 면장을 지방에서 이거는 찍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원이라든지 진사 경주에 가면은 유명한 가문이 있어요. 경주 최씨 가문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찬섭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했는데 거기는 만석 넘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인데 그 집안은 불을 사회적으로 많이 환원도 시켰고 그 다음에 불을 축적하는 과정도 굉장히 투명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벼슬은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이 진사라는 것이 속과의 합격에서 최소한 이 사람 집안은 양반 집안이다라는 일종의 증명서예요. 그래서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 집안이 양반 가문이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게 하고 중앙의 권력에 나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진사가 되면 이제 성균관에 입교를 하거나 이거 불가능해 또 쉬운 거죠. 대신 이 사람들은 성균관 유생들은 대과 초시를 면제해 줍니다. 니들은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과 가. 대과를 보거든요. 초시가 있고 복시가 있고 전시라 또는 알성시라고 하는데 전시는 뭐냐면 왕이 직접 가요. 내시나 내가 뽑아야 되는데 이번에 어떤 놈들이 시험 봐갖고 어떤 놈들이 뽑히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28명을 뽑게 되고 3년만에 한 번씩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를 보고 대부분 합격자들은 자원급제자들뿐만 아니라 서열순이긴 한데 제일로 이 사람들이 많이 배치되는 곳이 어디냐면 처음에 배치되는 곳이 지방의 수령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언론 3사라든지 아니면 승정원이랄지 이런데 왕의 측근 신하로 배치가 돼요. 젊은 사관이라든지 이런데 눈에 띄는 여기 여기 앞에 봐야겠구나. 여기에서 보면은 경직이 있고 외직이 있는데 주로 보면 의정부라든지 승정원이라든지 유부부라든지 사원부라든지 이런 권력기관에 배치가 돼요. 왜냐하면 28명 속에 들어가 그것도 좋은 곳이면 언론 3사가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에 승정원 어느 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그 정도의 사람을 쓰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인근 가까운 곳에 있다 해서 옥당이라고 하고 그들은 앞으로 관역만 안 지어지고 중간에 사고만 안 치면은 출세가 어떻게 보면은 벼슬이 계속 높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그게 쉽진 않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평생을 과거 예전에 지금 뭐 로스쿨이 있으니까 그런가 치는데 옛날에 보면 사법고시 볼 때는 1년에 1000명 뽑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000명 뽑는데 거기 그 고시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시를 보고 해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시 나이. 그냥 시험만 봐. 1차 합격한 경우도 있고 2차에서 떨어지는 경우. 근데 친구들 보면 1차에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 서식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중간에 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으면 상관없는데 40 넘고 50 넘어도 계속 고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과거를 봐가지고 지금은 환갑이 별로 큰 나이가 아닌데 그때는 완전히 장수예요, 장수. 근데 그렇게까지 해도 합격이 안 되면 나중에는 국가에서 명예직으로 그냥 벼슬을 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보면 그리고 과거의 급제에서 이렇게 3사나 이럴 때 권력기관에 들어가 중앙의 경직에 들어간다라고 치면은 또 할 짓 다 해요. 초임으로 부임한 사람한테 거의 삥 뜯어먹다시피 술 대접받는 상관들이. 근데 제일로 황당한 경우가 뭐냐면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는 누굴까? 대학자는 정약용이야. 성리학을 완성시킨 사람은 태계일양이야. 근데 진짜 천재는 누굴까?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에요. 정약용 방금 내가 이야기했고 최고의 학자라고 했고 천재도 맞고 근데 그보다 머리가 좋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네? 장영실은 여기에 끼질 못해요. 천의 출신이야. 유성룡? 누구요? 유성룡? 가능성은 있는데 유성룡도 그 사람에는 미치는데요. 태계 이양의 제자 2명이 똑똑한 제자 2명이 있어요. 지금도 안동지방에 가면은 태계가 중심에 있고 그 양 옆에 두 사람의 위패를 어느 쪽이 어느 쪽에 놓을 건가를 놓고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된 유명한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불천이라고 해요. 국가에서 이 사람의 위패는 5대가 끝나면 위패를 불사르고 시제에 합칩니다. 사당을. 그렇게 하는데 불천이는 뭐냐면 그 사람의 평소의 공적 때문에 절대 옮기지 않고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는 방금 이야기했던 서해 유성룡이고 또 한 사람은 학봉 김성일이에요. 우선 김씨지만 둘 다 이제 안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인접하는 곳에 있고 그 두 사람이 태계 이양의 제자들이에요. 뛰어난 제자. 수도 없이 많고 제자들. 근데 두드러진 제자 2명. 그래서 누가 어느 집안이 서해 유성룡은 문화 유신 가문인데 우리가 앞선다라고 하고 반대로 저 풍산 유씨 가문이구나 저기. 그리고 학봉 김성일은 또 학봉 김성일 의성 김씨 집안에서 의성 김씨 집안대로 우리가 우선한다라고 서로 해가지고 그게 수백이 되는 근데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는 제일 들끓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기에요. 율곡이 얼마나 저기 하냐면 남들은 15살 때 성균관에 들어가면은 천재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15살에 과거에 급제해요. 설명이 됐죠? 충분히 되죠? 그리고 신만 양병선은 정말 누구도 생각지 못한 전쟁을 대비하는 정말 선제적인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 그래서 율곡 유이가 합격을 했는데 술 대접을 받으려고 상관들이 봤더니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15살이야. 술을 먹여야 되는데 본인에게 먹이기도 하고 술 대접도 받아야 되는데 얘는 너무 아직 미성년자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한 번 했는데 어머니가 신사임당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동안 또 절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과거
아니 옛날에 뭐 벼슬 했다 하더라도 사직서 내고 나왔으니까 다시 시험 봤죠. 또 봤는데 또 과거에 합격. 이제 그랬는데 이미 자기보다 한참 아래 것들이 상관하고 있으니 얼마나 또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근데다가 성적도 왕 앞에서도 그러니까 서해 유성룡이나 학봉 김성일은 왕 앞에서 말을 가려하는데 퇴계 아니 율곡 이비는 왕 앞이라고 해서 말을 가리거나 그러지 않아. 바로 찔러. 안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느냐면 천거가 있고 임서와 음서제도가 있습니다. 천거는 지방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율곡 이이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에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재주가 드러난다고 조광조가 그려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광조는 처음에는 천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과거에 급제를 해요. 그래야지 이제 대우를 받으니까. 그랬죠? 음서제도는 진짜 그야말로 특채예요. 이거는 근데 별로 쳐주지 않습니다. 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과는 특징이 뭐냐면 경서를 봐야 돼요. 유교 경서를 봐야 돼요.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여기 그냥 썼겠습니까? 한문 실력이 그 정도 되니까 썼지. 그 다음에 병서 봐야 되죠. 선저병법이라든지 오저병법이라든지 제갈공명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봐야죠. 그 다음에 역사서 및 경국대전까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전시는 뭐냐면 아까 여기에 나왔잖아요. 위에 왕 앞에서 시험 봅니다. 작과는 역과예요. 역과. 그래서 이건 뭐냐면 통역관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중인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그 저기하고 다르게 뭐 몇 개 없었기는 한데 영어는 없죠. 근데 하나 이건 중국 말이죠. 유교 경전이 아니라 유교 경전은 중국 사람들도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실용적인 중국어. 그다음에 몽학은 몽고. 그다음에 외학은 일본어. 여진말, 만주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역관들을 뽑습니다. 이걸 보면은 조선이 어느 나라들하고 어느 부족들하고 고려부들인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영어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1세대 통역관 하면은 이완이었어요. 러시아어가 이제 나중에 근대화 되면서는 러시아어하고 뭐 영어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이 시기를 전공하는 그것도 이 역관들을 전공하는 학자가 나중에 가서 이 시기에 역관들을 가르치는 국가 공인 교재,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과에서 역과를 통해서 역관이 된 사람들을 다시 재훈련시킵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번역 대학원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근데 그 교재를 봤더니 너무 꼼꼼하고 치밀하고 너무 완성된 교재다. 원래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의과의 대표적인 사람은 의로감 지은 허준. 그죠? 그 다음에 음향과는 그 풍수 덕창 이거 율과는 법률 법전. 그래서 당송의 법전이라든지 아니면 고려시대 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여기 잡과 있는 사람들은 중인이고 이런 향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수령들은 이제 국가의 관료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조선시대의 또 다른 특징인데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기록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태조 때부터 설정 때까지요. 그 다음 고정하고 순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정부가 없어져. 아니 왕조가 아니라 이제 그때는 대한 제국의 시기가 되기 때문에 고정실록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형태는 이 조선 왕조 실록의 체제에 맞춰서 완성된 이 저기는 여기까지예요. 25대 47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치밀하게 기록을 남겼고 자료를 남겼고 그리고 꼼꼼하게 관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그래서 지금은 이 기록물은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있어요. 유네스코에서
근데 할만해요. 할만한데 예전에 서울대 앞에 규장도 한국 연구원이라는 데 있거든요. 식민지 시기에 이 태종 때부터 철종 때까지 남긴 조선왕조실록을 이 조선총독부에서 처음에는 가지고 있다가 도쿄대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도쿄대학교 도서관에 있다가 반환하는 형태는 되는데 영구 임대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보냈는데 보내니까는 규장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장각으로 가긴 갔는데 이 빌어먹을 규장각에서 무슨 짓을 해버렸냐면 도쿄대에서 온 이 기록 유산에다가 자기들 도장을 찍어대 썼어요. 2000년대에. 좀 황당하지. 그 다음에 또 한 몇 번은 한 두 질 이상은 어디에 있냐면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소로 지정돼 있죠. 편전체예요. 연도에 따라서 그대로 길수를 남깁니다. 그래서 1893권에 책 읽는 거 그리고 887적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붕어라고 하는데 왕이 승한다라고 하면 이제 저 지붕에 올라가고 저기 하죠.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이제 곧바로 세자가 왕위를 계승하고 또 하나는 뭘 하느냐면 왕위를 계승하는 인수인계 작업에 들어갑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실록청이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는 영의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급 관료까지 쫙 다 망라가 돼요. 그리고 뭘 하느냐? 그 왕이 죽었던 왕이 승한 왕이 남겼던 기록물들을 수집합니다. 먼저 제일로 먼저는 춘추관에 있는 시정기예요. 춘추관은 조선시대 요즘으로 치면 국사편찬위원회예요. 매일 그곳에서 기록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경연이 열리거나 날마다 조회가 열렸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쭉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시정기예요. 그 다음에 사초는 뭐냐면 그 시기에 중요한 사건들이나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사관이 춘추관의 사관이 일기 평가 비슷하겠습니다. 하나는 기록을 하는 게 있었고 하나는 평가를 해요. 근데 기록물은 그대로 춘추관에 남겨뒀는데 이렇게 평가를 한 사초는 뭐 하느냐면 자기가 하고 나갑니다. 자기가 보아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발각되었다가 잘못하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들고 나갔다가 왕이 죽으면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왕이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관의 독립성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승정원 일기가 있습니다. 비서실에서 날마다 일기 써요. 출입을 누구를 만났는가.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것 중에 덕대라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사극에 보면 끝에 가면 왕이 덕대한다 아니면 우리나라 언론 기사에 보면 덕대하는데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고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서신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승정원을 통해서 암행어사 파견할 때도 승정원에서 마패주고 척이라는 자를 주고 또 하나는 네가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주게 돼요. 그거 뜯어보는 거는 도성 밖으로 나갔을 때 봐요. 그리고 바로 소가. 그렇게 해서 승정원 일기가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의정부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토의, 회의록이죠. 회의. 그렇죠. 그래서 관공서의 기록물이 있죠. 그 다음에 관료는 아닌데 문집을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천 황현 같은 경우도 매천 야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양반은 관료 과거제가 비리로 얼룩졌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1등을 할 정도로 글이 뛰어난데 대감집들 자제들이 1등을 바꿔치기 해버리니까 자원국장 2등 해버리니까 성질나서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살아요. 근데 여기저기에 귀를 열어놓고 여기저기에 소식들,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소식들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매천야록이라는 그런 형태의 문집들이 있어요. 유성룡은 자기가 겪은 걸 진기록이라는 책으로 남겼죠. 그러니까 선조에 관련되어지는
것들, 임진왜란에 관련되어진 것은 서해 유성룡의 징지록입니다. 그래서 문집을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소식을 알려주는 건 조고라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원래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국경에서 사건이 터지면 문무합작인구가 모여서 의정부 역할을 비상사태에 맞춘 비상대책이 요즘으로 치면 NSC 정도 된다고 할까? 그런 것이었는데 이게 양난을 거치면서 의정부 역할을 대신하게 해버리게 돼요. 대신하게 돼요. 유성룡도 이제 비변사의 최고 책임자가 되기로 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남긴 회의록 비변사. 그 다음에 일성록은 뭐냐면 일일삼성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왕이 하루에 3번 자신의 일과를 반성합니다. 그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편년체, 연도에 따라서 쭉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고를 만들어서 그걸 가리켜서 초초라고 합니다. 근데 서울에 가면은 경복궁 뒤쪽에 가면 차이람이라는 넓은 바위가 있어요. 옛날 한지가 무지하게 좋은 게 뭐냐면 초초본을 남겼는데 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공동으로 검토를 하고 아 이건 아니잖아 라고 찍찍 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옮겨놓고 다시 차이람에 가서 종이를 빨아요. 종이를 빨아요. 한지가 좋은 게 뭐냐면 빨아도 재생이 가능하다. 당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세초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불만 있는 부분들을 또 써요. 그런데 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죠. 또 한 번 차이람에 가서 또 그걸 빨아요. 그리고 나서 최종본을 만들기에 정초라고 합니다. 정초본이 완성이 되면 이걸 어디다 보관하느냐. 사는 역사 사자고 고는 창고고자예요. 사고라는 것이나 하게 됩니다. 일기는 왕이었다가 뒤집혀가지고 왕에서 쫓겨난 폭군. 조선시대 최고의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폭군이 연산군 맞아요. 연산군은 정통성도 있었는데 엄마 때문만 아니겠지. 아버지는 또 위대한 왕이었는데 성룡이었는데 어쨌든 연산군이 있고 광해군은 서자의 자자여가지고 정말 슬픈 임금이에요. 어쨌든 인조에 의해서 반정으로 쫓겨났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거하고 달라지게 되겠죠. 쫓겨난 사람들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록이 아니라 일기가 된 거예요. 연산군 일기가 되고 광해군 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선조권 썼는데 광해군 때 선조권을 한번 발간을 했어요. 근데 북인 정권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북인 정권을 몰아낸 서인 정권에서 보기야 이 새끼들이 지구들 마음대로 했네? 라고 하면서 수정실록을 그래서 선조는 수정실록이에요. 현종 때는 뭐냐면 이거 저기예요. 다 당파 싸움과 관련된 경정도 마찬가지.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손대면 안 되는데 선을 대버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관은 그래서 하나는 기록자이기도 하지만 사초를 쓰는 평가자가 있어요. 제가 왜 대한민국의 기록이라고 해놨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기록물에 관련된 법률안을 제정을 해놓고 국가기록원을 키워버렸어요.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산했던 모든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양했어요. 그랬는데 회고록을 쓰시려고 하니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하드에다 담아서 나왔는데 국가기록원에서 그거 불법이다 해가지고 끝끝내 받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에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거 여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자살로 몰고 갔는데 제가 왜 박근혜 정부 이야기를 하냐면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중요한 건 세월호 사건이에요. 국민이 304명이 안 돌아왔습니다. 국가는 아무것도 못했고 근데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아침 8시쯤에 세월호가 이미 이렇게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여야 돼요. 근데 대통령은 언제 나왔냐면 오후 3시 넘어서 나왔습니다. 중앙재난사고대책본부에 나가서
도명정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해경이 되었든 해군이 되었든 단 한 명도 못 구했어요. 구한 거는 민간 선박에서 구했지. 투입은 죽으라고 시켜놓고 결국은 304명이 못 돌아가. 근데 박근혜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탄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1급 기밀이기 때문에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어요. 지정을 해놓아 버리고 국가 기록원을 넘겨버렸습니다.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청와대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 시간에 청와대에 누가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누가 출입을 했는지 도대체 NSC는 왜 그 시간 동안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북 정상회담이 해방 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게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그 당시에 김정일하고 만나서 회담을 했어요. 회담한 내용의 기록물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에서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여당이 정부의 실세가 된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 그 속기록을 가지고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를 팔아먹었다. 전혀 사실과는 다른데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갖다가 돌려보는 거죠. 한 사람은 기록물을 왕조실록만큼이나 꼼꼼하게 남기신 분이었고 한 사람은 7시간의 기록물을 꽁꽁 숨겨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선조들은 이렇게 기록을 충실하게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이렇게 멍청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7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실록을 보관하는 것이 사고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학이라는 것이 있고 고려시대에는 이제 사학이라고 춘추관이라고 했고 이걸 계승했어요. 네 사고는 여기 이제 궁궐 내에 있는 춘추관 사고를 말하는 거고 밖에 있는 걸 외사고 충주, 성주, 그다음에 전주 사고였어요. 그렇게 해서 실록 강있고 외사고 등 해서 전국적으로 4개의 사학교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만 빼고 나머지 3군데는 다 불타버립니다. 그 나머지 3질의 왕조실록은 싹 불타버립니다. 전주 사고도 운이 좋았습니다. 전주선 점령할 수도 없었는데 하기 전에 그 지역에 있던 유생이 집안의 노비들과 함께 어디로 가버리냐면 전북 내장산으로 도망쳐버렸어요. 산골 깊은 곳에다가 감춰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생 아니하고 이런 선웅도끼리 내장산으로 갔어요. 그랬다가 해주 따라서 해주 가명에다가 일단 옮겼다가 나중에는 영변 약산에 진달래 꽃이 있는 묘양산 보현산 여기 승정들이 있는 이곳에다 있다가 다시 강화도 그리고 이제 쭉 다시 재인쇄를 전주 사고분으로 하고 재인쇄분하고 해서 총 5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늘어납니다. 춘추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강화도, 묘양산, 태백산, 오대산으로 더 늘렸죠. 위쪽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불타도 하나쯤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살아남게 돼요. 담장으로 그래서 여기 특징은 뭐냐면 사고에는 항상 보면 뭐가 있느냐면 절이 있어요. 관료 조직이 하는 게 아니라 승병들이 합니다. 그래서 담장으로 둘러쳐진 미국의 기와집 박물관 지금 박물관 만들어졌대요. 실록 박물관이 생겼어요. 국립박물관 올해 문 열었다. 그래가지고 선원보 여기는 뭐냐면 전주 이씨 가문 왕족의 적보를 말하는 것이에요. 선원 박이고 그 다음에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는 충주 사고에 있었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후기가 되면은 주로는 절 불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다 돈도 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키게 되고 여기를 지키는 저 사찰의 주지를 수호 총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등사
안국사, 태백사, 각화사, 월정사 이런 곳에서 승경 요즘 이제 승무도 하면은 경주의 금곡사가 유명한데 사실은 전통적으로 승경들이 성무도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외사고 전반을 저기 합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뭐 하냐면 꽃에 햇볕에다가 놀아요. 안 그러면은 곰팡이 있어가지고 한지나 종이가 좀 먹게 되니까 늘 이거를 습기라든가 이걸 조절해 주면서 월날까지 세계 기록을 나눌 수 있는 질문.